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하고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혹시 이면에는 이게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네.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요새 뭐 인플레 우려,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당연히 물가 오르니까 금리가 이제 정책 금리가 올라가서 긴축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들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2013년도에도 그랬고 그 테이퍼링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수도꼭질 장군은 그게 사실은 긴축은 아닌데 이제 푼돈을 조금 줄여보다 보니까 그때 증시가 이제 놀랬고 그 당시에 이제 트라우마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금리 인상기에 특히 미국은 금리 오르는 기간에도 되게 좋았는데 우리 한국이 금리 이렇게 미국이 올랐을 때 초창기에 막 얻어맞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투자들이 이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들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파웰 의장이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제 상원 하원에서 청문회 이제 나서게 될 텐데 분명히 하는 얘기는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 지금 뭐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다. 어쨌든 경기 부양에 지금 올인을 해야 될 때고 그 다음에 지금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그 파웰 의장의 그러니까 발언에서 항상 나오는 게 고용입니다. 고용이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치까지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고용 실업률이 6.5%거든요. 근데 3.5%가 타겟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러면 그거는 올해 안에 힘들어요.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긴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배경에는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결국에 이제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도 딱 보니까 좋은 인플레이션,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경제 교과서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좋은 인플레이션은 역시 그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 기반, 그러니까 수요가 좋아지면서 이 소비재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을 되게 좋은 거라고 하고 그럼 나쁜 인플레이션을 공급이 증가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비용 증가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잖아요. 이 원자재 가격들은 비용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 이거 나쁜 인플레이션 아니냐. 왜냐면 뭐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질 않나 뭐 지금 뭐 농산물 가격이 막 튀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시장이 아 이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쇼티지가 영원하진 않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하냐면 생산과 소비의 미스매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생산을 못한 거예요. 공장 출근을 못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집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는 해요. 예, 뭐 내구재도 사고 자동차 살 거 있으면 사고. 근데 생산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축소되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죠. 비용단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게 영원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결국엔 지금 우리 이스라엘도 보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의 한 47%가 백신 접종을 했는데 예방률이 99%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좀 안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뭐 호텔, 뭐 아니면 뭐 수영장 이런 데를 다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뭐 아니면 뭐 이 콘서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은 뮤지컬 같은 거 이런 거 오픈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게 함의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백신 접종을 하는 나라들. 우리나라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러면 이제 생산이 점점 정상화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도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행정명령 내려서라도 반도체 증설해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각국 정부가 강제적으로도 이건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생산은 어느 정도 나중에 급격히 정상화됩니다.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게 계속 이런 그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 증시에는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결국에 그 후에 뒤따라오는 건 이제 수요 기반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확실히 증가하는 좋은 인플레이션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이런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좀 답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주가에는 반영되는 지금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뭐 걱정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한국도 26일 아스트라제네카, 27일 화이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의료 종사자들부터 먼저 맞힌다는 네, 얘기가 맞습니다.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백신에 대한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앞서서 걱정하는 게 이게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마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게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서 금리 오르는 거 있잖아요. 인플레. 그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거의 다 올랐어요. 예,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증가하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그런데 실물 경제가 뒤따라오지 않는데 이 비용만 증가해서 인플레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는 거의 다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 그러면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플레 상태였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물가가 낮은.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인플레가 발생하는 걸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형적인 리플레이션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리플레이션은 결국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조금씩 개선되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플레가 발생하는 건데, 지금 그런 조건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가와 경기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가 가파르다면 금리가 올라도 그걸 상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분법적으로 금리 오르면 나빠, 금리가 내려가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한 쪽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잣대를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좀 적절하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시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금리 그 상승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파웰이에요. 파웰 의장은 금리 올릴 생각이 지금 1도 없어요, 지금은. 근데 정책금리 그러면 안 움직여요.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질금리라고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거거든요.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보통 실질금리가 하락할 때 자산시장이 올라갑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명목금리, 정책금리는 지금 올리지 않으면 물가는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럼 더 실질금리는 더 떨어져요. 여기서 이걸 뺀 거니까. 그래서 그 파웰 의장이 진짜 긴축 시그널을 주는 것만 아니면 실질금리는 계속 밑에 있을 거예요. 이거는 주식시장이 되게 좋은 시그널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직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주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불안을 잠재우는 시간이 될지 조금 더 네. 불안할지, 근데 뭐 거의 예상하는 게 이제 잠재우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네.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국에서도 25일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죠.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금통위가 열릴 텐데 사실은 뭐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높고요. 그렇죠. 뭐 인상할 이유도 없죠. 뭐 지금 당장 인상한다면 또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정부도 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 기사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4차 위로금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 한 번 더 주자. 그러니까 위로금을 준다는 거는 돈을 더 푼다는 얘기예요. 돈을 더 푸는데 금통위에서 갑자기 긴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금통위도 좀 밋밋하게 아마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나올 텐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그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할 텐데 언제쯤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냐, 이런 질문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겠죠. 그게 뭐 당장 몇 개월 안에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게 좀 크면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직은 그걸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발을 맞춰서 경기 회복에 우리는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금리 약간 인상 쪽이잖아요.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고 후자는 뭐냐면 비둘기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발언이죠. 시장이. 그래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지금 시점에서는 그 시장을 망가뜨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정책 당국자들이 예. 지금 다른 나라들 금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뭐 대부분 지금 거의 금리는 동결돼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금리가 인상이 만약에 된다면 할 수 있는 나라는 그 중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좋은 상태고, 최근에 이제 버블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이 우려하는 거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버블이 생기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막 금리를 조금씩 올리려는 모습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은행이 그 유동성을 자꾸 좀 요즘에 회수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버블을 차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백신이 나오고 중국도 더욱더 올해가 좋은 경제 성장이 나온다면 분명히 자산에 버블이 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싫어하죠,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올해 안에 유일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중국밖에 저는 없기 때문에 중국이 혹시라도 하반기에 금리를 올릴지 그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마지막 리스크예요. 제가 봤을 땐 진짜 리스크 그 중에 지난번에 긴축하니까 주가 네. 시장이 확 흔들렸잖아요. 그때 3천 깨져버렸잖아요, 진짜. 근데 오늘도 증시가 아침에 오르다가요, 아까 10시 넘어서 중국의 그 유동성, 그러니까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거를 회수를 하거나 더 풀어주는데, 채권 만기하는 거,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1000위안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제 그 정책 당국에서 그거를 이제 조이거든요. 조였다 폈다 하는데, 그거를 뭐 800위안만 준다거나, 이러면 이제 200위안 정도의 유동성이 흡수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데, 돈을 생각보다 시중에 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기 금리가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니나 다를까 코스피가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되게 민감해요. 왜냐면 금리가 예전에는 아니 어차피 안 오른 거 그거 좀 해봐야 뭐 하겠어 이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미국 금리도 자꾸 튀고 이러니까 중국의 금리에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금리 인상 아니더라도 하반기엔 진짜 중국의 금리 인상이란 복병은 남아 있으니까 그게 좀 한번 하반기에 체크를 해봐야 될 좀 리스크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보다 그 중국 쪽 금리 상황을 그다음에 긴축하는지를 맞아요. 지켜봐야 네. 된다는 얘기도 있죠. 네네. 네. 지금 어떻습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시점 하에서 우리가 뭐 섹터 구분하지 않고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요즘 뭐 워낙 투자자들이 새로 늘어나니까 뭐 적금까지 깨서 들어오는 네. 뭐 그런 상황이냐, 좋은 상황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이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실 이제 대부분이 그 돈을 벌려고 하시는데, 또 그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씀드리면 주식하는데 무슨 재산을 지켜? 왜냐면 위험 자산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가 그냥 현금을 그냥 만약에 뭐 이렇게 내 옷장에 보관을 한다거나 은행에 보관해 놨을 때, 은행에 보관하면 그래도 이자라도 좀 나오지만 지금 뭐 옷장에 보관하면 그냥 그대로 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일 가치가 없는 행위고, 그 다음에 은행에 보관해도 예전에는 금리가 10% 넘을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금리 1%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현금의 가치는 지금 1억 원이 5년 후에 1억 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무조건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현금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거든요. 이걸 바꿔야 내 자산이 지켜져요. 근데 그게 부동산도 될 수 있고 펀드가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금도 될 수 있고. 근데 우리 한국에서 지금 사실상 지금 비트코인이 뭐 핫하긴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지금 사실상 거의 너무나 뭐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렇죠. 거의 사실상 끝물이라고 보통 생각들 하죠.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져 버렸잖아요. 이제 금액 자체가 뭐 서울 아파트가 기본이 다 10억 원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신용대출까지 조여버리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금에 투자할 거냐, 비트코인이냐, 주식이냐. 근데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좀 검증된 건 주식이니까 좀 그나마 나은 게 이제 주식 쪽이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내 자산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그 안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는 이제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 물가가 올라갈 때 내 자산이 줄잖아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정말 성장하는 기업을 사야 돼요.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기업, 성장 못하는 기업은 현금하고 똑같아요. 계속 또 같이 떨어져요. 근데 성장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든 아까 LG화학이든 이런 기업들은 성장성이 보이잖아요. 그런 자산을 그러니까 현금 대신에 그런 쪽으로 오히려 교체를 해서 해지한다는 차원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오히려 마인드가 더 편안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나는 주식해서 돈 벌어야지. 이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 내 자산을 한번 방어한다는 측면에서 달리 생각해 보시면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이제 새로 들어와서 투자할 만한 주식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볼 만한 주식.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이 어떻게 그 인간의 그 환경 생태계가 좀 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어떤 것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그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게 가거든요. 테슬라가 하는 것도 빅데이터예요. 많은 이제 그 주행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번에 만들어서 그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 뭐 그런 걸 또 구현하기 위해서 인공위성까지 써가지고 데이터들을 이제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시장이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게 다 데이터화 되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금융자산도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대출에 관련된 부분들, 예금 계좌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내가 각각의 은행 계좌 하나하나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토스나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조회가 가능하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가 추천도 해줘요. 뭐 여러 가지 상품들 같은 거.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데이터로 말하는 시대가 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기업들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데이터 산업은 커지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쪽하고 그 다음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친환경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은 여러분이 하기 싫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되는 그림인데 옛날에 석유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친환경 시대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요즘에 워낙 많이 올라서 주가가 좀 쉬어가는 건 인정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쉬어가겠죠. 근데 이 산업 전체 사이클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가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정말 좋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발굴해 내신다면 여러분들 부가 정말 증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좋은 거, 내일 좋은 거 볼 게 아니라 빅사이클이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빅사이클이 도대체 뭔지. 요새 뭐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초등학생들이 가상세계에서. 근데 그것도 우리가 그냥 저거 초등학생들이 하는 건데 뭐 별거 있겠어? 나중에 어른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예전에 조금만 소수가 보다가 전 세계가 다 보는 채널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는데 그게 뭐가 될지 공부하시고 거기에 연관된 기업들을 조금씩 분산 투자하시면 그게 진짜로 장기 투자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싼 걸 사라는 게 아니라 저는 반드시 그 빅사이클에 있는 업종을 잘 선택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네. 떠오르는 종목들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해주시면 네. 그거를 참고로 비슷한 종목들을 공부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빅데이터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예를 몇 개만 들면 우리나라에 뭐 네이버, 카카오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신용평가 기관들이 있어요. 뭐 나이스 평가 정보라든가 이게 다 여러분의 금융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 뭐 나이스 DNB도 있고, 뭐 이크레더블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금융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이 대기업들 보면 계열사가 있죠. 뭐 삼성 SDS, 포스코 ICT, 롯데정보통신 이 회사들이 하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래요. 거기서 각 기업체, 그러니까 자기 기업들의
그 직원들의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음. 그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하는 기업들이 주변에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또 그 비즈니스 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크로스 같은 기업. 비즈니스 원은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만드는 업체예요. 전자세금 계산서에 거래처 내역이 다 들어가요. 그렇지. 이 회사가 진짜로 하고 있는 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고객사들한테 그 거래처 있죠. 거래처의 뭐 위험성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 다 제공을 한대요. 예. 그리고 인크로스는 뭐냐면 SK텔레콤이 자회사인데 SK텔레콤의 고객들 있죠. 고객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지금 가전제품을 살 때가 된 것 같다. 아니면 이 사람은 컴퓨터를 살 때가 됐다. 문자를 딱 보내요. 그래서 이 제품이 할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싸줘요. 그러면 SK텔레콤 고객 문자를 보고 이거 내가 지금 컴퓨터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게 할인 문자가 떠요. 뒷조사를 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해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더라도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대표적이고, 또 친환경은 뭐 아까도 제가 라이브에서 다 상담해드렸지만 뭐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이건 너무 뻔하긴 한데 뭐 태양광 회사, 풍력 회사, 또 수소 관련주들, 수소하면 또 우리 현대차가 잘하잖아요. 뭐 그것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또 환경과 관련된 게 뭐가 있죠? 그 이산화탄소 같은 거 적게 배출하게 만드는 기술들 가지고 있는, 또 플라스틱이 지금 썩잖아요. 썩지 않잖아요. 그 썩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앞으로 각광을 받겠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빅사이클에 올랐던 기업들이 주변에 찾아보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주식들에 바로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